시작하도록 하죠. 아, 이거 생각보다 엄청 꼼꼼하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어머, 부셔. 2023학년도 3월 고3 문제지죠. 그러니까 작년 고3 분들이 보셨던 건데, 일단 이걸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업을 잘 들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전반부 30분 우리 문제를 풀 거잖아요. 이때 여러분이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모의고사 풀고, 그러면서 이제 OMR 마킹 실수 안 오도록 방지 연습. 혹시 이번에 방금 채점해봤더니 좀 다른 사람 있었어요? 손? 뭐 괜찮았어요? 네, 부끄러워서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오늘은 좀 첫날이라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드리느라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 한 20분, 30분 남겠죠? 그러면은 애매했던 거 싹 다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그냥 알아서 꼼꼼히 설명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수업 후에는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 자습실로 가든 어쨌든 공부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오늘 푼 거 바로 복습을 그날 해줘야 돼. 그래서 쌓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점심시간 이후로는 제가 1, 2, 3교시 동안 촬영한 영상을 수합해서 올려드릴 거야, 바로. 저 어차피 4교시 수업 있으니까 점심만 먹고 바로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거 보면서 좀 더 꼼꼼하게 알아서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그치?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되는 분들이면은, 왜 카페에 이거 문제편 올렸는데 아무도 신청 안 해요? 신청 많이들 하셨는데, 신청해서 이거 파일 받아 가시면은, 이거 문제편이잖아요? 문제편. 이거 제가 카페에서 다 그냥 뿌리고 있거든요. 여기 영상 다 제가 찍은 거 올라가서 QR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저 본인이 부족했던 단원들 이 QR 들어가가지고 알아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1번부터 좀 꼼꼼히 가겠습니다. 1번부터 꼼꼼히. 네. 자, 그림은 수업 시간에 학생이 작성한 대륙이동설. 대륙이동설. 자, 대륙이동설. 순서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는 사람? 그쵸? 아닌데. 대륙이동설. 그 다음에 대륙이 이게 왜 바로 억셉이 안 됐죠? 왜 바로 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증거들이 있었잖아요. 다양한 증거들이 있었는데 뭐를 설명 못했다? 원동력을 설명 못했다. 그래서 원동력을 설명 못해서 거절당했으니까, 그럼 그 원동력이 뭔데? 뭐로 알고 있죠? 멘틀 대류. 그러니까 그 멘틀 대류설로 이렇게 가는 거고, 멘틀이 대류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 상승하고 그러다 보면 해양 지역을 막 찢겠죠. 그럼 해양이 확장되겠죠. 그래서 해저 확장설 혹은 해양저 확장설, 책에 따라 좀 다른데 해저 확장설, 해양저 확장설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다 조합해서 뭐가 등장하죠? 판구조론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될 게 하나 뭐 있다 그랬죠? 여기서 그쵸, 변환단층이라는 거의 발견을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판구조론과 함께 요즘 좀 대두되고 있는 건 뭐다? 여러분 교육과정에 추가됐던, 저 때까지만 해도 안 배웠던 플룸구조론. 요 흐름을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이건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외워야. 우리 우주론 했던 거 기억나죠? 아이러니하게 지금 우주론을 더 기억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주론도 그냥 이 순서를 외웠어야 됐잖아요. 어떤 이론의 정립 과정을, 뭐 빅뱅 우주론부터 해가지고. 그것처럼 여러분이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저 확장설, 그 다음 변환단층 발견, 판구조론, 푸른구조론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지금 외우셔야 돼. 그 중에 베게너가 들고 온 이 대륙이동설에 관해서 묻고 있는 건데, 이 대륙이동설이라는 건 결국엔 뭐였죠? 어떤 이론이었죠? 어느 시기에, 언제? 고말 중초, 고생대 말 중생대 초에 뭐가 있었다? 초대륙 판기아가 있었다. 고말 중초에 이거 외워야 됩니다. 고말 중초, 고생대 말 중생대 초에 판기아라는 거대 대륙이 있었다. 초대륙이라는 거는 하나로 떡져 있는, 지금 우리 5대양 6대주를 하잖아요. 5개 대륙으로 쪼개져 있지만 걔가 하나로 뭉쳐져 있던 시즌이 언제 있었다? 고말 중초. 그게 대충 몇 억 년 전이죠? 2.5억 년 전. 이거 외우셔야 되죠. 이거 지질시대 때 우리가 큰 틀을 좀 잡고 가야 되는데, 기왕 하는 거 꼼꼼하게 하면은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정도는 알죠? 그지? 그 중에 고생대 앞이 왜 선캄입니까? 선캄브리아일까? 그치? 고생대가 어떻게 쪼개지냐면 캄, 오실대, 석패, 중생대, 트지백, 신생대, 팔내사. 미안한데 다 외워야 됩니다. 그 중에 고생대 제일 처음이 캄브리아인데 걔보다 먼저 선픽, 미드선, 탑선 그거 있잖아요. 먼저 선. 그래서 선캄브리아 시대로 나누고, 지금은 너무 디테일하게 안 하고 이 경계들의 나이를 대충 알아야 되는데, 지구 나이는 몇 살이죠? 47억 살, 8억 살 대충 그 정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 하얀색 선들의 기준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걸 어떻게 기억하면 됐다? 현재로부터 뒤로 625를 써요. 됐지? 그 다음에 6.25 전쟁이 우리나라 어떻게 했죠? 반은 소수로 말하면
0.5니까 6, 2, 5 쓰고 0.5 여기다 0.5를 붙이면은 날짜가 안 맞죠. 그래서 0.65로 해서 억년 전 단위로 붙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고말중초는 대충 언제다? 고말중초는 2.5억년 전이다를 알고 계셔야 돼. 이때 뭐가 있었다? 판게아가 있었다. 오케이? 그래서 베게너가 들고 왔던 증거가 뭐뭐뭐라고 지금 적혀있죠? 여기 대륙의 해안선 모양,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해안선 모양의 유사성으로부터 연속성을 도출하시는 게 좋은데, 유사성 지금 딱 보면은 제가 그린 그 발그림이라서 좀 그렇지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여기 붙이면 뭔가 붙을 것 같고, 여기도 뭔가 붙이면 붙을 것 같고,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유사성으로부터 이 사람이 뭘 찾아내기 시작했냐, 화석 분포. 지금 여기에 하나 빠져 있는 게 뭐냐면 고생대 말에 화석 분포가 빠져 있죠. 화석 분포 연속성. 그죠? 네 가지를 외워주셔야 되는데, 화석 분포 연속성이 뭐냐면 남극을 기준으로 그 아래쪽에 있는 아랫동네, 남극을 기준으로 아랫동네 애들을 막 붙여보니까 이렇게 화석들이 실제로 연속되어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였죠? 언제 화석이다? 중생대? 아니지, 고말중초에 붙어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돌아다니던 애들은 고생대 생물일까요? 중생대 생물일까요? 고생대 말과 중생대 초에 붙어 있었으면 그 앞에 살던 애들이 여기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고생대까지 살던 애들의 화석이에요. 이거 막 중생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고생대 말, 고생대 화석 분포가 연속적이다. 그 중에 외워주셔야 되는 게 메소사우루스랑 글로소프테리스. 얘는 파충류고요. 사우루스니까. 글로소프테리스는 양치 식물이라는 식물이에요. 그리고 올해 수특에, 작년이 됐죠. 여러분 수특에 1강 2.1번에 리스트로사우루스가 처음 나왔습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다. 얘네가 연속적으로 있으니까 또 붙여봤더니 남극에 뭐가 있죠? 극지방이니까 빙하가 있잖아. 그 빙하가 여기서부터 확장해 나갔던 그 자료. 그러니까 얘는 현재 빙하 분포예요? 아니면 언제? 고생대 말의 빙하 분포예요. 당연히 고생대 그 이전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위랑 똑같아. 얘도 고생대의 화석, 얘도 고생대의 빙하. 알겠죠? 근데 이때 빙하 흔적이 어떻게 남아있냐. 지금 예를 들면 인도 더운 나라인데 여기에 빙하가 현재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랬지. 이게 어떻게 기억되는 거냐면 찰흔과 빙태석이라는 친구로 알게 되는 건데, 찰흔, 이게 빙하가 여러분이 무슨 긁어다가 바로 팥 넣어가지고 팥빙수 해먹을 수 있는 그런 깔끔한 빙하가 아니라 그랬죠. 여기에 막 모래, 자갈 이런 거 엄청 들어있거든요. 얘네가 무거우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다 보면 무거우니까 아래를 막 긁겠지. 이게 뭐냐면은 마찰의 흔적이라는 찰흔이라는 친구고요. 얘는 일정한 방향성을 띠겠죠. 우리가 갈기로 긁으면 그쪽으로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 방향성과 얘가 빙하가 이렇게 가다 보면, 남극에서부터 벗어나다 보면, 한번 물어봅시다. 고위도로 가는 거예요? 저위도로 가는 거예요? 고위도, 여기 제일 고위도죠? 저위도로 가는 거지. 북상하는 거예요? 남하하는 거예요? 남극에서 벗어나니까 북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위도로 가면서 북상하다 보면 온도가 높아질까 낮아질까?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빙하가 어떻게 될까? 녹겠지. 녹다 보면 여기 있던 애들이 어떻게 될까? 녹아서 떨어지겠지. 이게 뭐냐면 빙하로부터 퇴적된 돌이란 빙태석이에요. 연구를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가 긁고 간 마찰의 흔적인 찰흔과 얘가 저위도로 가면서 온도가 높은 지역으로 가면서 녹아서 떨군 빙태석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면, 아,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 자료는 뭐다? 언제 자료다? 지금 자료? 아니, 언제 자료? 고말중초, 고생대 그쪽 자료다. 그리고 얘네들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질구조 연속성. 얘네들이 옛날에 대서양은 하나를 붙여 있었다가 해저 확장소로 쫙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옛날에 얘네들이 한쪽에 붙어 있을 때 붙어 있었던 하나의 산맥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북아메리카, 미국 있는데 옆 동네로 가면 뭐 있어요? 아, 미국이 없구나. 미국 있는데 옆 동네로 가면 뭐 있어요? 유럽 있잖아요. 이 바다가 뭐예요? 가운데가? 대서양. 여기 엄청 큰 해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디 동쪽이야, 서쪽이야? 동쪽. 유럽의 서쪽이야, 동쪽이야? 서쪽. 여기에 얘네들이 붙어 있을 때 하나의 산맥이 있었다고. 이게 실제로 치사하게 기출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북아메리카 서부랑 유럽 동부로 나온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었죠. 진짜 치사하게 말하면. 북아메리카 동부에 있는 산맥 이름 외워야 됩니다. 뭐게요? 에팔레치아. 유럽 서쪽에 있는 거 뭐게요? 칼레도니아. 근데 여러분 수능은 객관식이라 그랬죠.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 유칼. 육개장 칼국수. 어떻게든 기억만 하면 돼. 유칼. 아, 유럽 칼레도니아, 북아메리카 에팔레치아. 됐죠? 그래서 유럽의 서쪽과 미국의 동쪽에 얘네들이 붙어 있었던 산맥의 흐름이 있다. 그렇게 굉장히 좋은 증거들을 많이 줬지만 뭐 때문에 결국에는 납득이 안 된다? 원동력을 설명 못했다. 뭔 얘기냐면, 그래, 네 말 들어보니까 옛날에 하나였고 쪼개지거나 부딪힌 거 이해되겠는데, 근데 그럼 얘네가 애초에 왜 움직였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래서 이게 거절당했다. 됐나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봤던 거 다 나와 있고요. 한계점 뭘 못했다? 원동력을 왜 움직였는지를 설명 못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뭐가 나오죠? 멘틀 대류설 다음에 대륙이동설 다음에 멘틀 대류설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어떤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기억, 변환단층의 발견 맞나요? 야, 이건 어디야? 이거는 훨씬 뒤죠. 여기 해양저 확장설, 그 다음에 여기가 변환단층의 발견입니다. 땡. 대륙이동의 원동력은 니은에 해당하나요? 그쵸, 원동력 설명 못했다. 디귿에서는, 멘틀 대류설에서는 고지자기 해령축 대칭, 이건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얘는 어디서 나오죠? 그죠, 해저 확장설이라는 곳에서 나옵니다. 얘는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죠. 해저 확장설에서. 야, 2번 됐죠? 야, 잠깐만, 이렇게 천천히 해도 되나?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 자, 다 하지 뭐. 수온과 염분 분포인데요. 야, 뭐가 수온이고 뭐가 염분이 이게, 이거 맞추는 건 진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뭐가 수온이고 뭐가 염분이 이게. 기억이 수온이고요. 니은이 염분입니다. 이거 어떻게 찾는지 팁. 그치? 깊은 바다로 가면 온도가 계속 내려가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 높은 온도는 어디서 오는 거야? 태양 복사 에너지 아니에요? 태양열 때문에 데워진 거잖아. 그럼 태양열을 피해서 깊이 들어가면 수온은 무조건 떨어져야 되죠. 근데 지금 점선 보세요. 얘는 늘어나는데 수온이 올라갈 수가 있어? 물론 뭐 해저 화산이 있거나 이러면 올라갈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니까 수온 염분 찾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온 염분도를 나타낸 거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수온의 층상 구조 제일 위에 여기 보니까 깊이가 깊어짐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안 떨어지네요. 여기 뭐예요? 혼합층. 기억나요? 왜 혼합층이죠? 바람이 여기를 막 섞어주니까 물을 섞으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혼합층. 다 외워야 됩니다. 온도가 바라락 떨어져요. 뭐예요? 수온 약층. 내려갔더니 대충 온도가 여기 읽어야죠. 수온은 축. 대충 한 4도 5도 정도로 고정되어 있는 여기가 뭐다? 심해층이다. 됐지? 심해층은 여러분이 들리는 분들은 좀 들으면 좋아요. 대충 1km보다 좀 깊은 곳에 많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최소 수심 1km보다 깊어지면은 심해층에 대충 도래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네 기억은 염분인가요? 수온이죠. 땡. 혼합층의 평균 밀도는 이거보다 큰가요? 이거는 혼합층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수온 대충 몇 도예요? 23도 치고, 그리고 염분은 대충 얼마예요? 여기니까 쭉 내려가면 33.7 정도 되죠. 그럼 23도 수온 23, 그리고 33.7 33.7 대충 여기죠? 쏘리 33.7. 그럼 얘네들이 만나는 점이 대충 어디 찍히죠? 여기에 찍히는 거잖아요. 그치? 이게 혼합층의 정보잖아요. 그러면 얘는 밀도가 대충 어느 정도인 거죠? 1.023보다는 크고 여기보다는 작은 이 선에 걸리는 거죠. 등밀도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1.025니까 얘보다 어때요? 당연히 작다. 괜찮아요? 작다. 읽어주시면 되고 답은 바로 나왔는데, 깊이에 따른 해수의 밀도 변화 A 구간이 크냐. 자, 밀도는 언제 변하죠? 그치? 밀도는 언제 크다? 수온의 밀도는 차고 짤수록 밀도가 큽니다. 차다라는 건 수온은 어떻다? 낮고, 짜다라는 건 염분이 높을수록.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밀도 변화는 결국엔 수온과 염분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많이 변해야 되죠. 그런 영역은 어디예요? A 구간과 B 구간 중에 A 구간이죠. A 구간은 온도가 막 떨어지고 염분도 막 증가하잖아. 짜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밀도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겠죠. 근데 B 구간은 둘 다 좀 정적이죠. 그러니까 B 구간은 거의 변화가 없다. A 구간이 크다. 정답. 자, 3번까지 하고 종치겠는데? 자, 그림은 플룸 구조로 나타낸 건데요. 자, A, B는 각각 뜨거운 플룸, 차가운 플룸. 뭐가 뜨거운 플룸이 이게? 막 따고 올라오는 뜨거운 플룸. 이게 뜨거운 거죠. 뜨거우니까 밀도가 작아서, 밀도 작으면 위로 뜨죠. 차가운 거는 밀도가 크니까 어떻게 돼요? 아래로, 차가운 건 내려오고. 자, 이거 한번 해볼까? 복습. 자, 대략적으로 대륙지각은 몇 킬로 정도 될까요? 대충 기억 안 나죠? 해양지각 먼저 갈까요? 해양지각은 몇 킬로 정도 하죠? 10킬로 내외. 기억나요? 대륙지각은 30킬로보다는 대충 큰 편. 이 사람들 역시 안 되겠구만. 기억이 안 나지? 이거 꼼꼼히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양지각은 대충 몇 킬로? 10킬로 내외. 대륙지각은 30킬로보다 크다. 지각 아래 뭐 있죠? 지각 아래? 멘틀은 대충 어느 정도까지 있죠? 3,000 정도까지 있습니다. 외액은 대충 5,000까지 있습니다. 내액은 약 6,000. 지구 반지름 얼마하게? 6,400 외워야 됩니다. 근데 헷갈리니까 전체 그냥 6,000이라고 치고
지각 너무 얇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kg에서 30kg밖에 안 되니까 6,000에 비해서 10, 20, 30은 너무 작죠. 지각 무시하고 멘틀이랑 합쳐. 그럼 지각 멘틀 다 합친 게 대충 어느 정도? 6,000의 절반 3,000까지가 지각 더하기 멘틀. 그럼 30 남잖아요? 3 남잖아요? 그걸 다시 또 2, 1로 나눠. 외핵 2, 5,000까지. 내핵 1, 6,000까지. 3대 2대 1 비율. 지각 멘틀 3, 외핵 2, 내핵 1. 그 중에 너무 복잡하니까 디테일한 거 빼고 나중에 하고 플룸을 배우다가 왔잖아요. 차가운 플룸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다? 차가운 플룸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다? 외핵과 멘틀 경계예요. 그러니까 몇천 킬로? 약 3,000km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야. 지구의 절반 정도 사이즈. 뜨거운 플룸은 거기서 올라오니까 대략 어느 정도에서 올라온다? 3,000 정도에서 올라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금방 끝내드릴게요. 지금 플룸을 쏘고 있고 플룸이 내려가서 여기 고여있는 여기는 대충 어느 정도라는 거죠? 3,000km고 이 아래는 뭐라는 거죠? 외핵. 그죠? 그 아래 5,000 정도의 내핵 이렇게 있는 거고 이 위에 지각은 아주 얇고 그 다음에 이만큼은 다 뭐라는 거죠? 이만큼은 다 멘틀. 자, 공부 잘 하신 분들이면 기억날 텐데 여기에 잠깐 차가운 플룸이 머무는 곳이 있어요. 그림 보면 여기 잠깐 애가 주춤하잖아요. 여기가 대충 670km 정도 되고 얘가 왜 중요하냐면 멘틀이 너무 두껍잖아. 그러니까 위 멘틀, 아래 멘틀을 나누거든요. 그 기준이기도 해.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을 나누는 기준이 대충 어느 정도? 670. 그러면서 차가운 플룸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잠깐 머문다. 요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은 일단 지금 문제 푸는 데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A는 뜨거운 플룸 맞나요? 정답. 밀도는 기억이 작나요? 왜 그럴까요? 기억은 그쵸. 니은은 차가운 플룸 영역이니까 밀도가 어떻다? 굉장히 크다. 근데 기억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지점이니까 뜨겁겠죠. 기억이 더 작겠죠. 화산섬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는 화산섬 뭐야? A잖아. 근데 이 BC는 뭐죠? A 위치에서 생겼다가 판이 이렇게 이동하니까 얘네들이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는 A가 제일 어리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다. 됐죠? 그래서 반대. 땡. 자, 4번. 자,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층과 퇴적 구조인데요. 여기서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은 층리와 층리면 기억나나요? 층리와 층리면 뭐가 다른지? 층리와 층리면 이거 기억나요? 층리는 층층이 쌓인 무슨 암에서? 그쵸. 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죠.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그 중에 지원 수준에서 변성암은 우리가 편마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성질이 변한다라는 거는 돌이 언제 성질이 변하죠? 그치, 열이나 압력 가해질 때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 대표적인 예시가 편마암 정도. 그래서 전체 우리가 지질을 배우는데 지질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나뉘고 그리고 그 지각이라는 건 돌들인 암석으로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암석에 크게 뭐뭐 있다?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이 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화성암은 뭘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죠? 마그마. 그렇죠. 그래서 마그마에 대한 내용들을 막 배웠을 거고 퇴적암은 말 그대로 층층이 쌓이니까 뭐가 생기는? 층리 같은 게 생기는. 화성암에서는 전리가 있었죠. 주상전리, 판상정리, 층리, 그리고 변성암에서 염리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이 암석을 구성하는 거는 뭐죠? 광물. 그래서 원래는 암석이라는 건 무슨 암으로 끝나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화강암 이런 거고 광물은 사실 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석, 휘석, 각섬석 한 번씩 들어봤죠. 지투하실 분들이면 디테일하게 갈 텐데 그래서 사실은 석회암이라는 표현보다 석회석이라는 표현이 좀 더 대리암이라는 표현보다는 헷갈리네요. 대리석이라는 표현보다는 대리암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대리암은 석회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암은 돌이고 석은 구성되는 거다. 당연히 그 광물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원소를 들어가면 커크로 되고 그건 나중에 물리학에서 하시고. 네, 층리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3D잖아요. 층층층층 쌓이니까 요 선들이 층리잖아요. 근데 층리면에서 봤다 그 말은 뭐예요? 이걸 하나 더 덜어냈을 때 이 위에서 본 이게 층리면이에요. 요 면. 요거 정도는 우리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퇴적 구조는 총 몇 가지 배웠죠? 퇴적 구조? 네 가지 배웠습니다. 사층리, 점이층리, 연은, 건열 이거 개념 설명을 지금 다 할 수는 없고요. 워낙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무슨 구조죠? 가 구조는? 그쵸. 요거는 기울어질 사. 층리는 층리인데 우리가 아는 층리는 이렇게 일자로 되는데 얘가 기울어져 있어. 그러니까 얘는 기울어질 사자 경사, 사층리라고 하고 얘는 뭐죠? 끊어져 있잖아요. 그쵸. 단층입니다. 단층인데 정, 역, 주양이동 이렇게 있지만은 얘는 뭐죠? 정이죠. 왜? 상반이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스르륵 미끄러져 내려온 것 같은 정단층이 됩니다. 정단층은 무슨 힘이 주어졌을 때?
양쪽에서 당기는 장력이라는 게 주어졌을 때 생긴다. 사측리의 특징은 뭐죠? 퇴적물의 공급 방향을 알 수 있죠. 그죠? 지금 퇴적물의 공급 방향 A에서 B일까요? B에서 A일까요? 그 A에서 B죠. A에서 B죠. 그래야지 얘가 이런 식으로 뭔가 깎아내는 모양. 기억나나요? 이렇게 퇴적물의 공급 방향 뭐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렇게 경사진 쪽에서 작은 쪽으로 디테일한 설명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연은 아니죠. 사측리고요. A는 나중에 퇴적인가요? 그치. 지금 이게 아래쪽 1번, 2번, 이게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쌓인 거죠. 그러니까 A는 3번인 거고 B는 6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먼저 쌓인 거죠. 나중에가 아니고 먼저고. 나에는 역전대칭이 보이나요? 아니요. 역전이 됐다 안 됐다를 어떻게 할 수 있죠? 요거죠. 요 지금 크랙 나 있는 균열 나 있는 이게 뭐죠? 건열이죠. 건열이 왜 생기죠? 그치. 물이 있었는데 건조한 논바닥 지표처럼 갈라진 쪽에 태양빛이 쬐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으면 이건 역전된 거죠. 근데 저 그림 보니까 어때요? 왼쪽 오른쪽? 아까 왼쪽 그림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쪽 위에 태양이 있었던, 한마디로 뒤집히지 않았던 거라는 거. 역전 안 됐고. 그리고 나의 단층은 횡압력? 에이, 장력, 땡기는. 그리고 나는 형성 과정에서 수면 위로 노출된 적이 있나요? 그쵸? 건열에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건 뭐다? 물의 개입이 있다 없다? 있다. 촉촉하다가 여러분 입술이 갈라진 이유가 뭐예요? 수분기가 있다가 수분이 증발하면서 수분을 갖고 튀니까 갈라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건열이 뭐 물의 개입이 없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수면 위로 노출된 적이 있다라는 거는 이 말 그대로 해석해드리면 수면 아래에 있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물의 개입이 있었던 거죠. 당연히. 오케이. 5번 처음 보는 자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읽어주시면 되죠. 북반구 이런 거 조심하셔야지. 북반구인데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0도 적도고요. 90도 북극이죠. 이런 거 써놓고 문제 접근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30도는 기압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0도 먼저 얘기합시다. 여기는 무슨 이름이 뭐죠? 적도? 뭐 저압대, 뭐 열대, 수렴대, 뭐 적도, 무풍대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은 원하시는 거 그냥 체크하시면 되고 30도는 아열대 혹은 중위도, 고압대라는 표현을 쓰죠. 그 이름에 걸맞게 지금 어때요? 여기는 굉장히 기압이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60도에는 뭐죠? 그렇죠. 한대전선대. 여기서는 뭐가 생길 수 있다? 정체전선이 생겨서 결국엔 온대저기압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아, 좋습니다. 북극은 극고압대. 그래서 그 각각의 사이클 이름이 어떻게 되죠? 0에서 30 사이는 헤들리, 30에서 60은 페렐, 60에서 90은 극. 세 글자, 두 글자, 한 글자로 줄는 거로 기억하셔도 되고요. 헤들리에서 부는 바람은 무슨 바람? 무역풍이라고 부르고 가운데 페렐은 편서풍, 극지방은 극동풍, 극지방에서 부는 동풍이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사실 문제 푼 데는 이제 지장이 없을 것 같네요. 무역풍 때에서는 어디 보라는 거죠? 여기만 보라는 거죠. 여기만 봤을 때 위도가 높아질수록 시키는 대로 위도가 높아질수록 평균 해면 기압이 대체로 높아지나요? 높아지죠? 그죠? 정답. 기역 구간의 지표 부근에서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다. 기역은 어디야? 아, 여기죠. 편서풍 때, 즉 페렐 순환이 부는데 여기서는 북풍이 우세한가요? 여기가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죠. 여기가 고압되잖아. 60도가 저압되고 0도가 저압되잖아요. 그러니까 30도에서 60도로, 30도에서 60도로, 또 30도에서 0도로 이렇게 불어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30도에서 60도로 분다라는 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북풍 계열의 바람. 그리고 중위도 고압대 평균 해면 기압은 A 시기가 더 낮다. 이건 읽어주시면 되죠, 그냥. sorry. 남풍 계열이죠. 말하면서 풀다 보면. 그래서 A 시기.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건 여기를 보면 안 되고 가운데를 봐야 되죠. 중위도 고압대니까. 여기서 봤을 때 뭐가 더 낮죠? 그쵸? 지금 점선이 낮잖아요. 점선 따라가서 읽으면 A입니다. 이런 거 실수하시면 안 되고요. 됐죠? 자, 6번. 오히려 천체가 더 편하죠? 기억이 좀 많이 나죠? 가는 불규칙. 딱 봐도 모양이 없고. 나는 나선. 그냥 나선인데 막대 안 보이는데. 네, 막대 나선 누나를 안 했으니까. 불규칙은 표현을 뭐라 그러죠? I, R. 나선은 S 스파이럴이고 여기에 A, 스몰 A, 스몰 B, 스몰 C로 해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팔이 어떻게 되는 거죠? 더 풀리는 거죠. A가 알파벳이 제일 꼬여 있잖아. B, C 뭔가 풀려나가는 느낌 아닌가요? 이렇게 오준쌤이 가르쳐 주시던데. 이거 낚였죠?
이 낚인 사람 큰일 나요. S, B, A, B, C 이렇게 있을 때 S, B 이거는 제가 말했잖아. 진짜 혹시 몰라서 라지 B, 라지 S, 스몰 B랑 라지 S, 라지 B는 다른 거죠. 라지 S, 스몰 B는 무슨 뜻이죠? 나서는 아인데 중간 정도 팔에 풀린. 이거는 뭐죠? 스파이럴 바 막대 나선이죠. 여기 뒤에 이제 스몰 A, B, C가 붙을 수 있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게 치사한 건데 종종 사설에 나오니까 제가 한번 냈죠. A는 불규칙 은하 맞고요. 나에서 별은 은하 중심부? 아니죠. 보통 은하, 나선, 팔에서 생기고요. 우리 은하 형태는 어디에 뭐에 가깝다? 나선은 얘 때문에 막대라고 했나 보다. 가깝다라고 했으니까요. 계속 가에 가까운 게 아니죠. 나에 가깝겠죠. 나에 가깝다라고 할 수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확실한 거는 가에 가까운 건 아니죠. 7번. 자, 이런 아주 이지한 단면도인데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순서 좀 따지기가 애매한가? 역전이 되지 않았다 가정을 하면 보통 경계면 기준 아래쪽에 깔린 게 더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B, A 순서를 찾을 수 있긴 해요. 역전이 안 됐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C, D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암모나이트는 언제 거? 중생대. 고사리는 양치식물이라 사실 지금도 나오지만 시상화석으로서 보통은 고생대 해성층을 좀 지시하는 경향이 고생대를 지시하는 경향이 있다. 삼엽층은 확실하게 고생대죠. 이거는 약간 괄호치고. 그래서 얘는 고생대, 얘는 중생대. 그래서 A층은 먼저 생성됐냐? D보다 맞죠? BC는 부정합 관계다. 맞나요? 왜요? 훌륭하네요. 이거를 양치식물이 여기 아래 이 순서를 만족시키면서 저기에 깔리는 양치식물이 고생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확실하게 중생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랑 중 사이니까 부정합이겠지라고 풀면은 한 90점짜리 답. 답지에서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얘는 엄밀히 말하면 얘는 고생대 무슨 층이죠? 육성층이죠. 근데 얘는 뭐야?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조개니까 해성층이잖아요. 육성과 해성의 경계이기 때문에 부정합이다 라고 명확하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결국에는 여러분 잘 하시는 분들이고 방학 때 이렇게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팁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이 문제 하나하나를 전달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풀었을 때 조금이라도 풀 때 애매하면 다 체크를 해놔요. 그리고 그거의 답지를 꼭꼭꼭 확인하세요. 모든 과목 어떤 문제를 푸시든 간에.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런 거 놓치지 않고 챙겨갈 수 있습니다. C층은 판게아 형성 전에 퇴적됐다. 판게아는 언제 형성됐어? 고말중초잖아요. 고말중초 판게아. 나이로 치면 대충 2.7억 년 정도 전에. 2.7억 년 전. 그래서 C층은 언제 거라고요? 중생대 건데 판게아 전? 이후죠. 고말중초 이후죠. 중생대는. 됐고 니은 선지 정도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니은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풀 수 있다는 게 좋더라고요. 자,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는 우리나라 통과한 어떤 태풍의 중심의 이동 방향과 이동 속력을 순서 없이 기니로 나타낸 겁니다. 한마디로 이동 방향이냐 속력이냐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뭐가 당연히 속력일까요? 당연히 동그라미 점은 속력이 될 수가 없어요. 얘는 속력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얘가 속력이 줄다가 0을 찍고 갑자기 바로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 40에 가까운 속도를 낸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점은 그래서 속력이 될 수가 없고요. 이거가 바로 점이 바로 이동 방향이 되고 중심에 세모가 바로 속력이 되는 거죠. 속력. 그래서 세모 속력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18시일 때, 즉 18시 여기일 때 이 태풍의 중심 여기인데요. 얘가 지금 현재 정확히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이 지점에서 지금 태풍은 이런 식으로 정확히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 상황일 때 태풍 중심의 이동 방향은 기역 맞고요. 그리고 이 상황일 때 제주도에서 풍향을 물어봅니다. 제주도는 지금 이동 방향에 우측에 있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태풍 중심의 평균 이동 속력은 전향점 통과 전이 더 느리죠. 항상 이거 우리가 그 수행평가로도 했었던 건데 그 태풍에서 중요한 건 태풍의 풍향 자체보다는 이 풍향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 풍향이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우리가 진행 방향의 우측에 있었다라는 거, 풍향이 만약에 반시계로 돈다라는 건 진행 방향의 좌측에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향점이라는 건 우리가 실제로 그려보면서도 체크를 했었는데요.
30도 아열대 고압대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은 북풍이죠. 이렇게 슉 북풍,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위쪽은 남풍 슉 부는데 태풍은 무조건 어디? 저위도에서 고위도, 고위도에서 저위도. 어디로? 무조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갑니다. 저위도에서 고위도. 왜? 저위도는 에너지가 과잉,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이니까 항상 넘치는 에너지를 부족한 지점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때 얘는 올라가고 싶은데 계속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밀죠. 올라가고 싶은데 반대로 지금 무역풍이 미니까 속도가 느리게 갑니다. 그러다가 이 전향점, 방향이 바뀌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가는 방향과 바람 방향이 똑같아서 확 가게 되는 거 우리가 직접 찍어보면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향점이라는 얘기 우리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9번. 자, 그림은 온대저기압에 동반된 전선이, 자, 온대저기압 하면 여러분이 딱 떠올리셔야 되는 게 어떻게 생겼죠? 바로 이 시옷자로 생겼다라는 거, 시옷자. 시옷자로 생겨서 이 왼쪽에 있는 거는 바로 뾰족 한랭전선, 그리고 위는 동글동글 온난전선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같은 경우, 삼각김밥 아래쪽 같은 경우는 공기가 굉장히 따뜻하고요. 따뜻하고, 그리고 요 위쪽은 공기가 차가운, 전선이라는 건 두 개의 성질이 다른 공기가 탁 슬라이스 쳐서 나뉘어져 있는 곳이니까 공기의 성질, 즉 온도가 이렇게 명확하게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강수구역인데, 강수구역이 어디 있죠? 한랭전선을 기준으로는 바로 요쪽에, 온난전선 기준으로 여기에 넓게, 그죠? 이 한랭전선의 여긴 전면, 후면, 그쵸? 이렇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앞쪽이 여기고 뒤쪽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후면에 넓은 구역, 좁은 구역. 에 무슨 비? 소나기를 내린다라는 거. 그리고 온난전선을 기준으로는 여기는 무슨 쪽? 이동 방향이 앞이니까, 배 쪽이니까 앞쪽이죠. 전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대저기압의 온난전선의 전면에 넓은 구역에 이슬비를 내린다. 풍향은 여러분이 눈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풍향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측정한 기온을 나타냈는데요. 지금 나는 T+9시면은 정확히 딱 여기죠. T+9시. 요때 체크한 게 바로 이 나 자료입니다. 여기서 강수구역 보시면은 지금 여기로 체크되어 있는데, 지금 강수구역이 누가 봐도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뭔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개의 전선 중에 바로 요 전선이죠.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그려지는 한랭전선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고요. 강수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랭전선의 전면에 좁은 구역, 후면에 좁은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전선을 그려보면은 한랭전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이 한랭전선의 후면에 좁은 구역에 지금 소나기성 비가 그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온난전선은 뭐 어디쯤일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 우측에 어떻게 그려지겠죠. 좋아요. A는 기억이다. A는 지금 그쵸. A 지금 이 시기일 때 확실하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거는 A 지점의 온도와 B 지점의 온도입니다. 이 시기일 때 온도, 템퍼레처는 어떻게 되죠? A, B 중에 Y축이 큰 A가 더 높습니다. 그러면 이 전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여기는 온도가 어떻다? 따뜻하다. 그러니까 여기가 온도가 좀 높은 A가 바로 니은에 해당할 거고요. 이 선을 기준으로 위쪽에서 온도가 좀 낮은 B는 바로 기억에 해당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는 기억이다 땡. 그리고 나에서 우리나라 한랭전선 위치하는 거 정답. T+6시에 이번에는 T+6시니까 여기죠. 정확히 여기인데 이때는 지금 이 그림보다도 시간이 좀 더 전일 거죠. 시간이 좀 전이니까 온대저기압이 한랭전선 이렇게 있을 때 얘는 편서풍 타고 이렇게 오니까 얘가 좀 더 어쨌든 이렇게 좌측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겠죠. 어쨌든 간에 얘는 그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북풍 계열 말고 남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할 거라는 거 정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답은 4번. 자, 10번. 오히려 천체가 더 편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학기 끝난 직후라. 자, 별의 종류 가나다. 한마디로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가나다는. 그래서 절대 등급과 분광형. 한마디로 얘는 L 광도를 알려주는 거고, 분광형은 표면 온도를 알려주는 정보죠. 거성, 백색외성, 주결성 중 하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절대 등급이 낮은 친구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가 될까요? 이게 바로 백색 외성이 되겠죠. 광도가 제일 낮으니까. HR도 상에서 X축에는 표면 온도, 물론 표면 온도는 이렇게 가면 표면 온도가 높아집니다. Y축에는 광도는 이렇게 가면 커집니다. 그 중에 주계열성이 이렇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백색외성은 여기 아래에 깔려 있죠. 그리고 거성은 이 위에 있죠. 거성. 그러니까 지금 광도가 제일 낮은 친구들은 바로 자연스럽게 백색외성이 된다라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백색외성.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바로 분광형 G2입니다. G2는 왜?
태양이니까 만약에 주계열성 G2 어떻게 표현하죠? G2? 5라면 즉 얘가 주계열성 2라면 태양은 절대 등급 플러스 4.8 헷갈리면 그냥 플러스 5라고 기억하셔도 됩니다. 플러스 4.8 정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거보다 어떻죠? 상대적으로 매우 등급이 낮다. 즉 광도가 크다. 그러니까 태양보다는 더 위쪽에 위치해서 광도가 큰 나는 거성류라고 볼 수 있고요. 가가 바로 자연스럽게 속어법으로 주결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광도 등급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은 1번이 뭐죠? 그쵸? 초거성. 1번 같은 경우는 1번 A, 1번 B에서 밝은 초거성, 어두운 초거성으로 또 나뉘기도 하고 거성은 그치 3번, 주결성은 5번, 백색해성은 7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는 주결성 맞고요. 평균 밀도는 나가 작나요? 나가 즉 거성이 백색 외성보다 작죠. 공갈빵 같은 역할이니까.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한 에너지량 뭐죠?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 다 들어있으니까 시그마 T 4제곱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심플하게 그냥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게 되는 거니까 표면 온도를 지시하는 분광형의 제일 높은 친구 찾아주면 되는데 O, B, A, F, G, K, M 순서 외워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O, B가 두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또 B1이 B9 이런 애들보다 더 숫자가 작을수록 더 온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리을이 아니고 오히려 비읍이다. 비읍. 땡.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자, 11번 심층순환 기억 잘 하고 계셔야 되는데 심층순환 크게 중심저 3개 있죠. 지금 여기가 북쪽이고요.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적도입니다. 그때 해류가 크게 3개 있을 텐데 이게 바로 여기 지금 첫 번째 층, 이게 바로 중층수겠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부터 쫙 오는 이게 바로 심층수, 북대상의 심층수일 거고 제일 아래 깔린 게 저층수일 거라고. 미안한데 외워주셔야 됩니다. 중심저. A해역, 즉 북반구 그린란드 앞에서는 해수에 침강이 우세하죠. 침강이 우세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북대서양 심층수를 만들어내는 그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해역에서 표층해류는 서쪽으로 흐르나요? B해역, 이건 바로 남극 앞바다인데 여기서 무슨 바람이 분다 그랬죠? 남극 순환류, 편서풍대라고 했어요. 얘가 남극 순환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엄밀히 말을 하면 어떤 바람이 부냐? 어떤 해류가 흐르냐? 이런 식으로 남극 순환해류, 순환류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 옛날 말로는 서풍피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서풍피류라고 하냐? 편서풍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흐르는 해류다. 편서풍 타고 편서풍의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저걸 보고서 이거를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남극순환류, 서풍피류, 편서풍 방향으로 얘가 쫙 간다라는 건 편서풍은 이름값 해야죠.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그러니까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간다라는 건 이 물은 어디로 가는 거? 서에서 동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 해류는 그림에서도 알다시피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금 이게 서에서 동이라는 걸 어떻게 명확하게 더 알 수 있느냐? 이쪽이 남극 대륙이 있으니까 남쪽이잖아요. 그럼 반대쪽은 북쪽이겠지? 우리가 여기 서서 북쪽을 바라본 채로 오른쪽은 뭐예요? 동쪽이죠. 오른쪽. 왼쪽은 서쪽이죠. 지금 이 해류는 서풍피류. 서풍을 타고 흘러나가야 되니까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서쪽으로가 아니고 서풍을 타고 갑니다. 동쪽으로 흐릅니다. 해수의 밀도는 기역 지점이 작다. 기역 지점이 지금 니은 지점보다. 기역보다 지금 니은이 더 아래 깔려 있죠. 그러니까 기역이 더 작으니까 위에 붕 떠 있겠지. 니은이 훨씬 크다. 자, 12번 엘니뇨 라니냐 문제인데요. 한번 풀어보죠. 적도북은 서태평양과 중앙태평양 중 어느 하나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맞춰달라는 거죠. 자, 최근 40년 동안 매년 같은 시기에 기상위성으로 관측한 적외선 편차랑 수온 편차입니다. 편차는 당연히 아는 거고요. A는 이게 엘니뇨 시기랍니다. 일단은 데이터 그대로 읽어주면 되죠. 기준은 0이에요. 편차. 똑같다라는 거죠. 평균이랑. A 같은 경우는 헷갈리면 그래프 모양으로 보지 말고 축 따로 떼서 수온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시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엘니뇨인데 수온이 굉장히 높게 측정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복사 에너지 편차로 보면은 수온은 높은데 기준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는 낮은 이런 시기, 이런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가 엘니뇨에 등장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엔 둘 중에 어디냐라는 건데 엘니뇨라는 거는 지금 엘니뇨인데 온도가 높아졌어. 그러면 어디게요? 바로 중앙태평양 쪽이라는 거죠. 엘니뇨인데 온도가 높아진다는 건 따뜻한 물이 밀고 내려왔으니까 오히려 서쪽이 아니고 이 중앙 혹은 동쪽에 따뜻한 물이 밀려 내려와서 온도가 높아진.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니까 구름이 어떻게 되죠? 구름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구름이 많이 생기니까
여기서 읽어내는 에너지는 꼭대기, 적외선 방출이니까 꼭대기 지점의 적외선 에너지를 읽어내는데 구름이 평소보다 높게까지 올라가니까 그 중간에서 적외선 에너지가 소실이 많이 돼서 적외선 에너지는 오히려 적게 관측되는 바로 중앙태평양 자료다. 됐죠? 그래서 서태평양이 아니고 중앙태평양 자료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강수량은 적외선 복사 에너지가 플러스일 때가 적냐?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가 플러스인 시점은 언제냐면 평소보다 구름이 좀 이게 해수면 평소보다 구름이 좀 낮게 형성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별로 높게까지 올라가지 않고 소실되지 않아서 적외선 에너지가 굉장히 높게 측정되는 구름이 낮아서 그러면은 이 친구의 에너지 편차가 플러스일 수 있는데 구름이 높게까지 발달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해수 온도 관점에서 봤을 때 해수 온도가 어떻다? 낮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강수량은 플러스일 때 대체로 적은 게 맞습니다. 플러스일 때 해수 온도가 낮으니까 상승 기류가 덜 생겨서 구름 덜 생기고 비 덜 내리고. 그래서 적은 거 정답. 평균 해면 기압은 엘니뇨가 낮느냐? 평균 해면 기압은 엘니뇨일 때 지금 이 해역이니까 동태평양 해역 말하는 거죠. 중앙태평양. 그래서 엘니뇨일 때는 지금 온도가 높잖아요. 온도가 높으면 기압은 공기가 방방방방 뛰니까 오히려 낮은 거죠. 온도랑 기압은 반대. 자, 13번.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건데요. 허블 법칙. 자, 우리 은하 봤을 때 허블 법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V는 HR을 만족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V도 있고 R도 있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R을 뽑아낼 수 있는데 H를 뽑아낼 수 있는 거죠. V는 HR에 따라서 V는 지금 2100 km/s는 H 곱하기 30 MPa. 그럼 H는 70 단위는 km/s 얘가 또 밑에 내려가니까 per MPa이 된다. 그래서 60이 이건 거리네요. 70 맞고요. RA는 60이냐? 이거 계산하셔도 되는데 심플하게 가자고요. 지금 2100인데 얘가 지금 2배 속도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거리도 정확히 2배가 된다는 것도 심플하게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60, 여기 30이니까 곱하기 2에서 60 정답. 자, 흡수선의 기준 파장 나올 때 후퇴 속도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V는 HR로도 구할 수 있지만 파장을 활용을 하면은 람다 제로 기준 파장분의 델타 람다 변환 파장 곱하기 광속 C를 곱해주면 된다 했죠. 지금 광속을 줬다라는 건 계산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파장이 500 근데 507이 됐다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파장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무슨 편이? 적색편이고 변환량은 얼마예요? 507에서 500을 빼야죠. 그러니까 7이 늘어난 겁니다. 이 상태로 요게 지금 요거 해결한 거지. 여기에 지금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에 5 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정확히 A에서의 후퇴 속도인 4200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통한 시간 끄는 문제인 거죠. 자, 14번. 두 외계 행성계의 생명 가능지대. 생명 가능지대는 뭐에 영향이 받죠? 중심별의 뭐? 중심별의 광도. 얘가 얼마나 광도의 단위 뭐죠? 줄 퍼세크. 매 초당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뿜어내느냐. 걔에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중심별의 광도가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생명 가능지대의 거리가 뒤쪽으로 밀려나고 폭 자체도 넓어진다만 알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하나 봤을 때 일단 단위 똑같아요. 다행히 축척은 똑같은데 그때 생명 가능지대가 A는 상당히 가까운 데 위치하고 있고 B는 먼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광도를 비교할 수 있는데 A, B 중에 당연히 B가 더 크고요. 폭 자체도 A, B 중에 B 쪽이 클 겁니다. 광도는 A가 작을 거고요. 행성의 표면 온도는 A가 얘는 지금 생명 가능지대의 바깥쪽에 있으니까 굉장히 차가울 거예요. 그렇죠? B 같은 경우 생명 가능지대 안에 있으니까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고 따뜻할 겁니다. 그래서 A가 더 낮겠죠. 차가울 겁니다. 차가울 거. 바깥에 있으니까. 모닥불 멀리 있어 너무. 주기율 단계 머무르는 기간은 A가 광도가 작아요. 둘 다 주계열성인데 광도가 작다라는 건 반지름 작고 질량 작고 표면도 작고 다 작은데 뭐만 길다? 수명이 길다. 수명이 길기 때문에 여기서 뭐 행성 입장에서 머무르는 기간 자체는 작은 쪽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자, 15번. 자, 판경계에 존재하는 어느 지역의 화산섬과 활화산 분포인데 열점도 있답니다. 자, 열점은 어디 있게요? A 쪽, B 쪽? 얘가 지금 열점이죠. 하와이처럼 하나에서 계속해서 여기서 지금 열점이 막 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이 섬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지점에서 생긴 섬이 뒤로 밀려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판은 이런 식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지금 화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화산이 이렇게 도르륵 나열되어 있는 거는 바로 뭘까요? 호 모양으로 나열되어 있는 섬의 집단, 호상열도죠. 호 모양의 나열된 섬, 호상열도. 이게 바로 호상열도인데 얘 보시면 여러분이 크게 1번, 2번 어디가 판의 경계에 1번, 2번 어디?
아, 애매하다. 아, 미안해요. 이거는 알 수가 없네요.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네. 자료가 훨씬 필요하겠다. 만약에 말 나온 김에 이렇게 꼬라박는다면 경계가 이거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꼬라박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아, 근데 A가 이렇게 오네. 아, 얘가 박아야 되네요. 아, 오케이. 아, 이 자료가 있네. 그러면은 이거네요, 무조건. 아, 이 자료가 있네요. 이런 괜찮죠? 네, 이렇게까지도 찾아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체크해 놓으시고 제가 나중에 좀 더 천천히 시간 많으니까 그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해구가 존재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죠. 해구가 1번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화산섬 A, 열점에서 나오는 건 안산함인가요? 현무암이죠. 현무암. 왜냐하면 멘틀 성분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현무암이고요. 화라산 B, 여기서 분출되는 마그마는 압력 감소인가요? 여기는 물 포함 용융점 감소입니다. 지금 이거 잘 이해 안 되지? 물 포함 일단 적어 놓으세요. 용융점 감소. 그래서 여기는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용융점 감소 이거잖아요. 요 내용. 요 내용인데 여러분이 지금 거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새로운 그래프 나왔으니까 X축, Y축 단위 보셔야 되는데 온도 X축, Y축 깊이잖아요. 깊이 내려갈 때 요 그림이 뭐게? 요 휘어져 있는 거. 얘가 실제 우리 지구로 내려갈 때 지구가 갖고 있는 온도예요. 실제로 내려갈 때 당연히 온도는 어떻게 될까? 높아지겠지. 그래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X축이 증가하죠. 온도가 높아지는데 기억나나요? 지하 온도 분포. 증가하는데 그 증가율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일자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애가 같은 깊이 내려갔는데 얘는 이만큼. 또 같은 깊이 내려갔는데 얘는 조금 덜. 같은 깊이 내려갔는데 조금 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정도가 조금씩 준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고요. 마그마가 결국엔 녹으려면 내가 갖고 있는 온도에서 얘를 녹여내는 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크게 종류가 세 가지 있는데 하나, 둘, 셋. 지금 크게 나누면 얘랑 나머지 두 개랑을 쪼갤 수 있죠. 왜냐하면은 얘는 지금 하나로부터 파생되어 있는 두 개의 그래프니까 얘는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친구예요. 여기서 한 점에서 시작하는데 이 지점은 지금 깊이가 뭐죠? 0인 지점이죠. 깊이가 0인 지점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내가 들고서 얘 녹는 점을 재겠다라는 거예요. 얘를 지금 불로 조져, 떼워. 그럼 얘는 몇 도에서 녹죠? 1000도보다 높은 데서 녹죠. 그치? 얘는 용융점이 그러니까 어떤 애요? 높은 거, 낮은 거?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높은 친구예요. 현, 안, 유, 반섬화, 염기성, 중성, 산성으로 갈 때 녹는 점이 높은 친구가 누구죠? 제일 왼쪽에 현무암질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무암의 용융곡선이라고 보셔도 된다라는 거야. 지표에서 현무암이 녹는. 근데 얘를 그냥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압력 변화에 따라서 녹는 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얘에 비해서 이 녀석은 쭉 왼쪽으로 들어갔죠. 즉 같은 깊이에서 원래 녹아야 될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녹을 수 있게 되죠. 이건 왜 그렇다고요? 물이 포함되면 함수광물에서 불순물을 주면 원래 이렇게 녹는 친구가 이 정도의 온도에서만 녹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이런 온도를 갖고 있는데 원래대로라면 내가 순수한 멘트를 녹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녹이지. 근데 물이 들어가서 애가 녹는 점 자체가 낮아지면 이 깊이부터는 내가 하얀색이 민트색보다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녹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녹이는 게 아까 뭐죠? 이 디귿. 여기서 그런 식으로 생긴다라는 거. 완전히 개념 설명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얘는 지금 지표에서 봤을 때 아까 그 친구보다, 즉 현무암보다는 낮은 온도에서 녹죠. 얘는 그러니까 현, 안, 유, 한 유문암, 뭐 안산암 이런 친구인 것 같아. 엄밀히 말하면 화강암이죠. 얘가 녹을 때 얘도 휘어 있는 거 보니까 얘는 대륙지각으로부터 그 물을 공급받아서, 아니 해양지각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서 용융점이 좀 낮아진 그런 그래프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 지점에서 압력 감소해서 쭉 올라가면 내가 이 지점에서 원래 안 녹던 친구가 비로소 이 선을 넘어가면서 만날 수 있죠. 이 압력 감소로 녹는 지점 두 개 외워주셔야 되는데 어디랑 어디? 해령이랑 열점. 해령이랑 열점. 그리고 사실은 2번, 3번 즉 애가 물이 포함돼서 용융점이 낮아지고 또 온도 자체가 올라가는 두 가지가 다 형성되는 게 바로 이 섭입대인데 일단 섭입한다라는 거는 밀도가 큰 게 작은 거 아래로 꼬라 박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밀도가 큰 쪽, 밀도가 작은 쪽이 있는데 큰 쪽이 작은 쪽 아래로 이렇게 꼬라 박습니다. 꼬라 박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건 해양지각이에요. 이 해양지각에는 함수 광물이라는 광물이 있는데 그 광물이 고온 고압의 상황에서는 물을 방출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H2O라는 물을 막 양동이에 담고 다니는 게 아니라
OH-라는 화학식의 이온이 있을 때 걔가 뽕 튀어나오면 그냥 자연상에 있는 H+랑 합쳐져가지고 H2O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물을 공급하게 되면은 이 멘틀에 굉장히 녹는 점이 높았는데 여기에 이 불순물이 들어감으로써 녹는 점이 낮아지면서 녹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마그마가 막 생기니까 갑자기 얘가 지금 열이 막 생기는 거잖아요. 열로 막 때워. 그러니까 온도도 상승하고. 그래가지고 온도가 상승하면서 마그마가 생겼으니까 밀도는 줄어. 원래 돌이었던 게 녹아서 액체가 됐으니까 밀도 줄잖아요. 그럼 얘가 뿜뿜뿜 위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달라붙어. 달라붙으면 이 마그마가 대륙지각을 데피겠죠. 그러면은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대륙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유문암지 마그마가 녹아. 그래서 얘네들이 적당하게 섞이면 안사람이 돼. 만약에 유문암이 더 녹으면은 그냥 유문암지 마그마가 유문암이나 화강암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메커니즘. 이 정도로만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얘를 위에서 볼 때 이 자료 해석이 되게 중요했는데 같이 보면 좋아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판의 경계가 여기 생기죠. 해구 쪽에. 판의 경계 요 선이. 그리고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들어가죠.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들어가는 이 뾰족뾰족 세모 모양 이동 방향을 지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지진이 일어나는 깊이 진1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 선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갈 때. 그쵸? 깊어지겠지. 여기가 점점 깊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깊어져서 천발, 중발, 신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마그마가 올라와서 화산섬을 만들 수 있는 쪽은 밀도가 큰 쪽에 생겨요? 작은 쪽에 생겨요? 밀고 들어가서 밀도 큰 게 밀고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생겨가지고 밀도 작은 쪽 표면을 뚫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계에서 화산섬이 생길 수 있는 쪽은 밀도가 작은 쪽이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은 이 선만 놓고 보더라도 이 판, A판과 B판 중에 어디가 더 밀도가 크고 어디가 밀도가 더 작다? A 쪽이 밀도가 크고 여기 밀도 작은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치? 요 정도까지 뽑아낼 수 있는. 자, 16번 얘는 그냥 툭툭툭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경사각과 공전궤도 20률입니다. 나머지 안 변한다고 하네요. 현재는 이렇대요. 우리나라 여름철 평균 기온은 현재가 높다. 현재가 A에 비해서 뭐가 다르죠? 각이 더 크죠? 그러면은 그림 그려서 여름철을 물어봤으니까 여름철일 땐 우리 원일점, 근일점 어디? 원일점이죠? 이때 A에 비해서 우리가 더 각이 크니까 A는 각이 더 작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들이미니까 우리는 온도가 더 높겠죠. 그래서 현재가 높다 정답.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하루 동안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현재가 B보다 낮냐. 지금 현재랑 B만 비교시키면 되는데 근일점에 위치할 때 이 지구 자체가 받는 에너지량은 언제만 변할 수 있다 그랬죠? 20률이 변할 때. 내가 20률이 변해서 근근원원, 근일점이 땡겨지거나 원일점이 멀어져야 이 지구 자체가 받는 에너지량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니은 풀 때는 자전축 경사각 알바 아니고 얘네들의 20률 비교만 해주면 되는데 현재가 B에 비해서 20률이 어떻죠? 20률이 작잖아. 그 말은 근일점은 더 멀리, 근일점이 더 멀리 있다는 거죠. 근일점이 더 멀리 있다라는 거는 받는 에너지량은 더 적은 거죠. 그치? 근일점이 더 멀리 빠져 있으니까. 남반구 중위도 지역, 이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반구 중위도 지역의 온도를 찾으면 되는데 기온의 연교차, 즉 여름의 온도 변화를 찾아서 남반구 중위도의 여름의 온도가 높아지면 연교차는 커지는 거고 작아지면 작아지는 거고 찾아주면 되죠. B, C 비교시키고 있습니다. 20률은 똑같은데 B가 각이 어때요 더? 그쵸? 작죠. 각이 더 작잖아요. 그러면은 각이 더 작으면 머리통을 덜 들이밀겠죠. 여름철에. 그러면은 연교차는 더 작을 수밖에 없다. 그지? 그냥 그래서 사실은 기후변화 요인 문제치고는 좀 쉬웠다. 자, 17번 문제가 그래도 또 오늘 좀 풀어봄직한 문제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20번 다 풀어드릴 겁니다. 자, 17번은 좀 여러분이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20문제 중에서 제일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림 가는 어느 지구의 한 지점에서 서로 다른 세 시기에 생성된 ABC의 고지자기 복각을 자 ABC 순서 없이 그냥 나타낸 거죠. 지금은 이거 봐도 사실은 뭔지 몰라. 문제 좀 더 읽어봐. 얘는 500만 년 동안 고지자기 연대표다. 지금 단위가 5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오니까 시간은 이렇게 흐르는 거죠. 저렇게 써놓고 실수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은 좌에서 우로 흐른 거죠. ABC의 절대 연령은 10만, 150만, 400만 년 중 하나다. 한마디로 순서를 나열을 안 해줬기 때문에 맞춰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은 흐를 텐데 자료는 이 지게는 계속 북쪽으로 이동. 이런 말 괜히 주는 게 아니겠죠. 그죠? 계속 북쪽으로 이동. 일단은 10만, 150만, 400만 했으니까 찾아줘야 됐지. 10만은 어디예요?
이게 지금 100만이잖아요. 1일 때는. 그러니까 얘의 딱 10분의 1 지점 여기죠. 여기가 10만. 이때는 그러니까 무슨 자극기예요? 그치? 지금 진한색이니까 정자극기. 10만일 때는 정자극기. 자, 150만일 때는 어딥니까? 여기 딱 정확히 가운데죠. 여기 150만. 얘는 지금 뭐 어때요? 하얀 허여멀건하죠. 그러니까 얘는 뭐? 역자극기. 역자극기였고. 그리고 다시 400만 년일 땐 여기죠. 얘는 어때요? 또 그쵸? 허여멀건하니까 역자극기. 그치? 그러면 두 개는 여기고 하나는 정이야. 그리고 가봐봐요. 두 개는 아래로 꼬라박고 하나는 위로 올라가지. 그럼 뭐가 정일까? 혼자 놀고 있는 얘가 혼자 놀고 있는 얘겠지.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우리 이거 허블 법칙 암흑 에너지 이런 거 연습할 때도 했었죠. 얘가 지금 그래서 B 자료가 지금 10만 년 전 정자극기 자료라는 거죠. 10만 년 전 정자극기 자료. 그치? 정자극기인데 복각이 음수야. 나침반이 위로 올라갔어. 얘는 어디 있다는 거죠? 남반구. 이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지금 남반구 자료네. 남반구에 있네, 이 지게가. 나머지 두 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10만 년 전에 건 해결이 됐는데 400과 150만이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지구과학에서 실제 데이터를 해석할 때 때를 쓰면 안 되는 게 뭐냐면 45로 제일 최근에 끝난 거잖아요. 10만이니까. 그럼 그 전 거는 48일까 50일까? 48이라는 거예요. 50, 48, 45 순서로 자연스럽게 줄어야지. 애가 48이었다가 50으로 튀었다가 45로 줄지 않아요. 여기서는 왜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떼쓰면 안 돼요. 50, 48, 45 절대값으로 얘기할 때 이 순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얘가 A가 뭐가 되는 거죠? 400만 년 전께 되는 거고, 그리고 C가 150만 년 전께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지금 둘 다 얘는 역자극기죠. 역자극기.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 50, 플러스 48, 마이너스 45가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이거를 지금 헷갈리니까 표로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면은 지금 천천히, 진짜 천천히 할게요. 400만, 150만, 그리고 10만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아까 혼자 놀고 있는 친구가 정자극기였잖아요. 얘가 지금 정자극기. 나머지 두 개는 역자극기. 혼자 놀고 있는 얘가 읽어봤더니 마이너스 45죠. 마이너스 45. 그리고 나머지는 때를 쓰면 안 되니까 플러스 50에서 플러스 40으로 자연스럽게 주는, 48로 이렇게 주는 이런 상황인 거고, 여기서 여러분이 두 가지 대답을 하는 습관을 항상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북상하냐 남하하냐. 얘는 북상합니까 남하합니까? 북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반구에서, 지금 얘는 남반구에서 플러스 절대값이 높으니까 굉장히 남쪽에 있다는 거고, 얘는 절대값이 점점 줄고 있으니까 북쪽으로 하고 있어서 얘는 지금 북상하고 있는 거고, 저위도에서 고위도, 고위도에서 저위도 어떻게 되는 거죠? 남반구에서 더 남쪽에 있으니까 고위도에서, 얘는 북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위도로 가고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반구에서 북쪽으로 가는 건 저위도로 가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지게는 북반구가 아니고 남반구였고, 정자극기에 형성된 건 뭐죠? B 맞고, 화성암 생성 순서는 그래서 A, C, B 맞나요? A, C, B 됐죠? 이 문제는 굉장히 좋으니까 여러분이 꼭 복습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8번 가도록 할게요. 사실 되게 말을 이것저것 써놨는데 별로 어렵진 않죠? 지금 계속해서 파장을 늘리고 있으니까 길이를,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우주는 뭐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팽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가 처음에 방출됐을 때 온도가 얼마게요? 3000켈빈. 언제? 38만 년 됐을 때 3000켈빈 딱 내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우주가 쫙 팽창하면서 식어서 지금은 얼마로 보이죠? 대충 2.725 켈빈 정도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어떻게 되고 있죠? 3000부터 2.7로 줄었죠. 그럼 우주 배경 복사의 람다 맥스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길어지고 있죠. 왜 길어지느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에 방출된 파장이 있었을 텐데 우주 공간 자체가 쫙 늘어나니까 지금 이 종이를 붙잡고 늘리는 것처럼 파장 자체가 길어져서, 파장이 길어지니까 온도는 떨어져서 지금 그렇게 관측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먼저인데 그건 모른다. 그렇다. 우주의 크기는 다일 때가 그래서 작겠죠. 덜 팽창했으니까. 그리고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람다 맥스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길어지겠죠. 쫙 잡아 당겨지니까. 우주의 온도는 라일 때가, 요 때가 현재보다 높을까요? 자, 지금 얘가
현재 이걸 줬잖아요. 얘랑 지금 비교시키라는 건데 1일 때 2였어요. 그러면은 1.9일 때는 뭐 곱하기 2에서 3.8이겠죠. 2.8일 때는 곱하기 2에서 5.6이겠죠. 그치? 같은 비율로 늘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1000에 비해서 5.0은 너무 작죠. 람다 맥스가 작다라는 건 얘는 온도가 훨씬 높은 시기를 지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저하게 높겠죠. 라일대가. 됐고 19번, 20번 치고 너무 쉬웠습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데 사실은 뭐 길게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하고 식현상이 일어나는 시점 그래프 보자마자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게요? T1이랑 T5 어떻게 알죠?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축을 기준으로 나락갈 때 만나는 여기서 식현상이 생겨요. 왠지 기억 안 나시는 분은 개념 영상 다시 보고 오시면 좋은데 문제 풀 때는 사실은 그냥 축에 내려가다가 만나는 지점에서 식현상 생긴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진짜 쉽게 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식현상이 생기는 주된 지점이고 뭐 굳이 꼰답시고 꼰게 지금 지구 방향을 약간 틀어서 제시를 했죠. 항상 눈알 그려주시고 여기서 보고 있는데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애들이 돌고 있죠. T1일 때를 그려보면 식현상 일어날 때 그려보면 이 행성이 여기 있을 때가 아니고 좀 더 시간을 돌려서 여기 있을 때 행성 또 중심별이 좀 덜 돌아서 별이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쫙 나란해서 우리가 봤을 때 식현상이 생기죠. 지금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게 T1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서 애가 행성이 돌다가 4분의 1바퀴 못 돌았지. 4분의 1바퀴 다 돌면 뭐가 되는 거죠? T2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T1에서 T2 사이 어딘가 라는 것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식현상이 일어났지만 그 다음에 4분의 1 주기까지는 못 간 T1에서 T2 사이일 거다. 지구랑 중심별 사이의 거리는 T1일 때가 큰가요? T1일 때는 뭐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 파란색으로 돼가지고 식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행성이 여기 있고 중심별은 제일 뒤로 멀리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중심별 행성 아니고 중심별이에요. 중심별 사이 거리는 언제가 제일 크죠? 식현상이 일어날 때 제일 큽니다. 왜냐면은 별이 뒤로 빠졌고 제일 뒤로 행성이 가운데로 와가지고 제일 많이 가리고 있을 테니까 제일 뒤로 보냈을 때가 식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심별 사이 거리는 T1일 때가 클 겁니다. 혹은 맞죠. 혹은 뭐 T5일 때 같은 시기니까. 중심별과 행성이 나랑 같이 위치한 거는 T1에서 T2지 T2에서 T3가 아니고요. T5일 때 행성의 식현상 나타나나요? 그죠? 이걸 T1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 맞는 말. 자, 그리고 20번을 풀 때 아마 이 니은 선지 때문에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한 이쯤 되려나? 좀 더 뒤네요. 좀 더 앞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별의 내부 구조 할 때 여기 있죠. 태양 정도의 질량, 지금 얘는 지금 태양이잖아요. 그럼 태양의 특징은 이 내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핵복대죠. 핵, 복사층, 그다음 대류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PP랑 CNO 둘 중에 뭐가 더 우세하죠? PP가 우세하다. 그 말은 CNO가 안 일어난다는 뜻은 아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중심 핵에 탄소가 태양의 중심 핵에 탄소가 존재해요? 존재한다. 왜냐면 CNO 반응을 하니까. 질소 존재해요? 한다. 산소 존재해요?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제가 혹시 몰라서 수업 시간에 높아시면 말씀드렸었는데 핵 복사층 대류층에서 이 복사층과 대류층 경계가 약 0.7R이다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얘를 알고 있으면은 이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편합니다. 왜냐면은 여기 이 0.7R, 0.7 여기까지가 지금 핵 복사층 있고 여기 바깥이 대류층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 그쵸? PP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은 A 지점이 맞냐? A가 완전 더 핵에 가깝잖아요. 여기서 핵융합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이 훨씬 활발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핵의 중심에 가까운 A 지점이 더 많을 수밖에 없고 C 지점은 지금 이 대류 영역 안쪽이죠. 0.7보다 안쪽이죠. 그러니까 대류에 의한 에너지 전달보다는 복사에 의한 에너지가 더 클 거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거 저는 문제 풀 때 이 니은이 조금 치사하다 생각했어요. 태양 내부에서 밀도가 평균 밀도보다 큰 영역의 부피는 40%보다 크냐? 잘 보시면 지금 평균 밀도가 딱 정확히 같은 지점이 여기잖아요. 이거보다 큰 지점은 요 안쪽 영역이죠. 요 안쪽 영역. 그죠? 그럼 대충 반지름 얼마 정도? 0.45? 몰라요. 0.45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거 지구로도 한번 그려드린 적 있었는데 전체 사이즈 중에 그래 그냥 우리 쿨하게 그냥 0.5로 가자. 0.5는 절반이잖아요. 그지? 절반이니까 중심으로부터의 절반 지점 0.5까지 지점이 이 안에가 이제 태양의 평균 밀도보다 큰 지점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쿨하게 가면은 전체 부피는 반지름 R이라고 하면 1이라고 하면은 부피 이 내부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의 세제곱분의 2분의 1의 세제곱 파이 R 세제곱이니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8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쳐줘봤자 8분의 1이면 얼마죠? 12.5% 아닌가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40%보다 크냐는데 말도 안 되죠. 잽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공부하실 때 지질 파트에서 우리 지구 되게 중요했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지구가 크게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나뉘죠. 그치? 지각은 너무 얇으니까 지각과 멘틀 합치면은 지구 사이즈 얼마? 6,400인데 반지름. 그냥 대충 6,000으로 퉁치고 6,000kg라고. 6,000. 지각이랑 멘틀 합치면 어느 정도까지 있다 그랬죠? 그치? 3,000 정도까지. 3,000 정도까지. 그 다음에 그 안에 외핵과 내핵이 있잖아요. 그 외핵과 내핵의 경계는 2,000, 1,000 이렇게 해서 대충 1,000다리가 내핵, 2,000다리 더 더해주는 게 외핵, 그리고 그 바깥에가 다 멘틀. 이게 감이 안 오는 게 멘틀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냐면 사실은 지금 내핵 1, 외핵 2, 멘틀 3이니까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핵이 차지하는 질량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부분은? 그치? 정확히 지금 같은 수식으로 8분의 1인 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이 바깥에 멘틀이 차지하는 건 8분의 7이나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20번까지 해결이 됐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보도록 합시다. 빠이빠이.